지금 같이 격변하는 상황에서도 안전한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도 버틸 수 있겠어? 이게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또 하나 이제 대선이 있으니까 누가 새로운 대통령이 되든 잘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그리고 주식시장은 특히나 희망을 반영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뭐 비중으로 따지자면은 미국 주식, 한국 주식 HS 아카데미의 이효석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좀 방금 전에 이제 국내 주식에서 좀 좋은 섹터를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하고 방산. 그러면 이게 지금 새롭게 나온 얘기는 아니고 사실 작년에도 여기 뭐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가도 많이 오르고 했는데 여전히 그러면은 좀 이쪽은 뭐랄까요? 더 상방이 많이 열려 있다. 그렇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다만 이제 투자하실 때는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 회사들의 밸류에이션이 예를 들어서 이제 제조업 회사니까 30배, 뭐 40배 이렇게까지 올라가긴 좀 어려워요. PER 기준으로. 그래서 한 25배 정도가 좀 되면 많이 올랐다. 그러면 조금 팔았다가 조금 내려와가지고 조정을 받으면 또 사고 이런 식으로 이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가가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이제 궤적을 그리면서 올라가니까요. 근데 장기적인 흐름이니까 조선, 방산 이런 섹터들은 좀 좋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전력기기라든지 아니면 원전 이런 섹터들도 저는 좋게 보는데 뭐 전력기기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 미국에서 지금 AI 때문에 전기가 엄청난 쇼티지입니다. 전기가 쇼티지면은 뭔가를 발전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발전소를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원전이 다시 부각되고 있어요. 근데 원전을 만들려고 보니까 원전을 만들 수 있는 기자재 업체들이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포지션이 없어요. 그런데 중국은 또 원전 또 잘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미국이란 나라가 뭔가를 제조를 해달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들 중에서 전력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력망. 그러니까 송전, 배전 이런 게 다 안보에 해당돼서 중국 업체한테는 이걸 안 줘요, 전혀.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전력 업체들이 되게 좋았던 거거든요. 그러면 원전은 어떨까요? 원전 더 심하죠. 원전은 어떻게 중국 업체한테 줍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원전 회사들이 저는 지금부터 막 되게 좋아지는 초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가는 비싸긴 한데 최근에 또 조정을 받았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포지션이 있지 않나. 그래서 뭐 조선, 방산, 원전 뭐 이런 섹터들은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이제 대선이 있으니까 대선이 있을 때는 또 그래도 누가 새로운 대통령이 되든 잘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그리고 주식시장은 특히나 희망을 반영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 대선 전후로 해서 기대감들은 좀 커질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우리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목해 봐야 되는 건 이제 상법 개정인 것 같아요. 상법 개정이라는 거는 그냥 쉽게 말하면은 어떤 주식이라는 거는 그 회사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주식이라는 것, 기업, 그리고 그 기업의 가치 이렇게 연결되는 과정에서 중간에 이렇게 그 빨대를 꽂아가지고 빨아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냥 소액 주주들한테 가야 되는 돈들을 이제 중간에 빼가는 거. 우리는 이걸 밸류 다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오를 수도 있는데 그냥 억지로 누르는 거죠. 그런 것들을 못하게 만드는 법이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상법 개정이 된다면은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들은 굉장히 많죠. 뭐 예를 들자면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KTNG, 뭐 코웨이 이런 회사들도 상당히 그 밸류 다운의 대표적인 회사들이거든요. 밸류 다운하는 회사들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상법 개정이 언제 되느냐, 뭐 통과 안 됐다던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상법 개정은 좀 긴 호흡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긴 호흡으로 언제 될지 모르지만 되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그 밸류 다운된 그런 기업들에서도 밸류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수혜가 있을 수 있다. 이 부동산 쪽도 지금 이제 정치와 정책이 막 엮이다 보니까 지금 뭐 대선이 어디 가도 되느냐에 따라서 막 사람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어찌 보면 국내 주식은 부동산처럼 똑같이 지금 상법 개정을 가지고 지금 어찌 보면 이게 양당이 좀 의견이 좀 다른 거죠. 네네. 그럼 상법 개정이 된다고 치면 이 밸류업이 좀 많이 될 그럴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밸류업이 되려면은 회사가 더 잘해야 되는 거고요. 밸류 다운을 막는 거는 나쁜 짓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법 개정의 그 핵심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사들로 하여금
주주한테 충실해라 이런 네. 거거든요. 이사가 주주한테 충실하는 것을 법안으로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반대하는 분들이 어떻게 얘기하면 야 그러면은 사회이사가 이거 도장 함부로 찍겠냐? 그러면은 경영도 제대로 못하고 공격적으로 경영하려고 그럴 때 이사가 아우 무서워서 도장 못 찍겠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냐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처벌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것과는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주한테 충실하게 해라라는 얘기는 이사가 그 대주주가 기존의 소액 주주들한테 나쁜 짓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아니면 뭔가 안 좋은 피해를 주게 만드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는 안 좋은데 누군가는 좋게 만드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대주주들한테만 좋은 거 하지 마라.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라. 근데 이런 법안, 이런 경영과 관련된 거는 대주주한테만 좋고 안 좋고가 아니고 좋으면 둘 다 좋고 안 좋으면 둘 다 안 좋은 거잖아. 이거는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이거는까지 막는 건 아니고 누구는 좋은데 누구는 안 좋은 거. 그런 결과를 만드는 그런 의사결정을 하지 말라는 거죠. 네. 그런 의사결정을 할 때 만약에 그게 잘못이라는 거를 네가 잘못이 없다는 걸 네가 증명하지 못하면 너는 감옥 갈 수도 있으니까 꼼꼼하게 봐라. 이렇게 되면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수많은 그런 배신 행위, 네. 주주 배신 행위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못하게 될 거라고 기대하는 것만으로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그래? 맨날 저기 뒤통수 치던데 이제 뒤통수를 못 쳐? 확실히? 법으로 그런 게 됐어? 그러면은 기대해 볼 만하겠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되죠. 그러면은 뭐 큰 틀에서는 지금 이제 물론 뭐 주식 투자를 하셔가지고 뭐 손해 보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뭐 다시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만 봤을 때, 올해 뭐 하반기만 봤을 때는 국내 주식, 뭐 미국 주식, 왜냐면 둘 다 지금 뭐 좋게 얘기하신 것 같거든요. 어디가 좀 더 유망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뭐 한 반반 뭐 이렇게 들어가면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 주식이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주가가 많이 빠졌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은 만약에 트럼프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면은 경기 침체가 안 온다면 오히려 경기 침체를 지금 반영하고 있는 주가니까 오히려 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뭐 비중으로 따지자면은 미국 주식, 한국 주식, 중국 주식도 저는 좀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국도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공산당이 다 지배하면 무섭긴 한데 아니 솔직히 있는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잘하긴 잘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굳이 그런데 투자를 안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5대 3대 2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5가 미국, 미국. 3이 한국, 뭐 중국이 2 뭐 이런 정도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 정도. 네네. 거기다 만약에 경기 침체 확률이 한 20%다 생각하면은 20% 정도 현금 가지고 네, 있고. 가지고 있고 나머지로 이렇게 비중을 나눠서 그렇게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네. 저도 이제 주식을 사실 이제 투자를 하려고 생각하면 우리나라 회사들도 좋지만 사실 주식은 뭐 이게 부동산처럼 뭐 이렇게 관리 포인트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 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을 때 미국 주식들이 더 좋은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주식을 좀 일부라도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미국 주식이 전반적으로 고가에 지금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분할을 하라는 걸까요? 말씀하신 대로 좋은 회사는 늘 비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투자할 때 가격을 가치랑 비교해서 많이 봐야 되니까 네네. 이제 그래서 그렇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미국 주식들이 좀 약간 좀 어쨌든 고평가 구간에 있긴 있는 건가요? 뭐 사실 주가가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아서 밸류에이션이 비싼 건 아닌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이 흔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에서 돈을 빼려고 하는 돈이 아직도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변동성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분산 투자를 하는 게 필요하다. 아까 뭐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이제 미국이 완전 킹왕짱이었는데 그게 아니야? 그러면 좀 분산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한 것 같고요. 제일 좋은 거 사면 된다. 그래서 미국 주식만 가져가도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지금 같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면 아까 대만 뭐 여기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상황이면 도대체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분산인 것 같아요. 이제 보면은 제가 최근에 이제 읽었던 글 중에서 이제 제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앞으로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세상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안전한 건지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 봐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이제 평소엔 하는데 요즘에는 그냥 변화가 아니고 격변하는 상황에서도 안전한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격변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뭐 경기 침체도 있고 상당히 변동성이 큰데 그래도
버틸 수 있겠어? 이게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이걸 한번 잘 점검을 해보면 이게 한 나라의 통화 이런 쪽에 너무 몰빵돼 있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인 거죠. 말 그대로 리스크를 좀 분산시켜 놓는 그쵸. 개념으로. 그리고 여기서 꼭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게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이제 능력 범위라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뭐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이 아이디어들이 좋다. 그래서 투자하는 건 좋은데 네. 이게 본인이 감당 가능한지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그래 정말 맞는 것 같은데 나도 공부해 보니까 정말 맞네. 이렇게 사는 게 이제 능력 범위거든요. 능력 범위가 넘어가는 걸 하면 또 안 됩니다. 네. 넘어가면 하면 왜 안 되냐면은 우연히 돈을 벌 수도 있는데 이게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 그냥 욕하면서 팔게 돼요. 결국은 네. 못 먹어요. 근데 주가가 이제 지금 올라가긴 결국 올라갔는데 빠졌다 올라간다. 이제 빠지는 구간에서 결국 팔게 된다는 거죠. 네. 못 믿으니까 스스로 못 믿으니까 남의 말을 듣고 이제 투자하는 것의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본인 그 투자와 관련된 능력 범위에 대해서 잘 고민해 보셔야 그러니까 돼요. 어느 정도 그 업계나 뭐 회사에 대한 확신의 정도만큼만 사야지. 그쵸. 그냥 남의 말 듣고 샀다가 사실 오를 때는 다들 해피하지만 그쵸. 빠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아무도 책임 안 흔들리니까. 지거든요. 그러면은 레버리지 쓰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면 요즘에 결국에 미국장을 가신 한국 소액 투자자들도 보면 다 2배, 3배 레버리지 막 쓰고 특히 이제 테슬라가 좋다는 얘기들 요즘에 다시 또 막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이만큼 빠졌으니까. 네네. 그러면 어차피 좋아질 거면 2배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절대 말리는 편이세요? 아니면 필요하면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투자를 하다 보면 큰 네. 돈이 벌리는 거는 결국은 이제 엉덩이 싸움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진짜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좀 오랫동안 들고 있어야 거기서 수익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짧게 해가지고 뭐 버늘고 막 이러면 너무 좋죠. 근데 장기적으로 돈을 버는 포지션은 이제 엉덩이로 버는 거더라고요. 근데 레버리지는 엉덩이를 로 벌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네. 장기 투자를 레버리지로 하는 사람처럼 멍청한 게 없습니다. 레버리지를 ETF일수록 수익률은 장기로 갈수록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떨어지고. 안 좋은 투자 방법인데 네. 나는 정말 단기적으로 한 달을 놓고 이 구간에서 무조건 좋을 것 같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쓸 수 있겠죠. 충분히 좋은 도구인 건 맞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토스 증권에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뭘 제일 많이 지금 거래하고 있는지 나오거든요. 네. 언제나 레버리지가 맞아요. 1등부터 10등까지 네. 더라고요. 그래서 인버스 사실은- 레버리지도 막 쓰고 네. 막. 근데 그런 이제 적극성을 갖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성을 갖는 거는. 다만 이제 그 레버리지에 너무 이게 하다 보면 그냥 뭐 도박이랑 뭐가 다르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물론 도박을 잘해가지고 돈을 벌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지속 가능하냐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능하냐라고 생각하면 그럼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럼 레버리지를 뭐 단기적으로 쓸 수는 있지만 그걸 권하고 싶진 않다. 네. 근데 레버리지를 아예 안 써야지. 쓸 땐 쓰고 안 쓸 땐 안 쓰고 이게 컨트롤이 될까요, 사람이? 쉽지 않지 않나요? 근데 그것조차도 이제 능력 범인 거죠. 아. 자기가 이제 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쓰는 건데 적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거래를 할 때마다 그냥 그 일기장에다 한번 적어 놓으세요. 이게 내가 오늘 이러해서 레버리지를 샀어. 라고 한번 써보세요. 이제 쓰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그게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보이게 되거든요. 그렇죠. 내가 샀어라고 쓰면 여기 써 있는 누군가가 이거 어떤 놈이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아마. 네. 이게 자기 객관화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을 보면 뭐라고 얘기할까? 그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하는 행동을 한번 적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감성적으로 막 감정적으로 막 이게 워낙 이게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맞아요. 이게 처음에 마음 먹은 대로 잘 안 되잖아요. 감정에 의해서 매매를 하게 되면은 성공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네. 어쨌든 뭐 그런 멘탈이나 뭐 감정 이런 것들은 컨트롤하는 게 어찌 보면 그게 능력이고 그 능력의 한도 안에서만 투자를 하는 게 맞다. 이런 네.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주식 쪽은 또 이제 단기적으로 이렇게 변동성이 크니까 또 빨리 큰 돈 벌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 워렌 버핏 뭐 이런 투자 같은 것들 보면서 뭐 그래도 우리가 좀 이런 건 좀 명심하면 좋겠다라고 할 만한 거 혹시 더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하워드 막스라고 네. 이분이 이제 메모를 한 번씩 쓰는데 이분이 메모를 쓴다고 하면은 워렌 버핏이 뭐 다른 일을 하다가도 하워드 막스 메모? 그래 나 빨리 그거부터 읽어야지.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네. 오크트리 자산운용의 대표이시죠. 네, 이분이 얼마 전에도
여기서 또 메모를 쓰셨어요. 근데 이 메모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제목이거든요. 아무도 모른다라는 제목인데 이 제목으로 메모를 그동안 3번 썼어요. 네. 첫 번째 썼을 때가 2008년 금융위기의 한복판일 때, 네. 그리고요 2020년 코로나 위기의 한복판일 때, 그리고 이번에 또 쓴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뭔가 느낌이 있죠. 네. 아니 이거 바이콜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지금은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근데 그분이 하신 얘기 중에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게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가가 빠졌다고 해서 멍 때리고 나 아무것도 못하겠어 그냥 덮어놓고 있는데 과연 그게 옳은 행동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행동도 하나의 행동이기 때문이다. 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변동되는 과정에서 어떤 주식은 안 빠져도 되는데 많이 빠진 것도 있고 덜 빠진 것도 있을 텐데 그거 바꾸는 거 이런 것도 안 하고 가만히 멍 때리고 있는 거는 되게 위험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트럼프가 하는 정책들이 지난 40년 동안 우리가 봐왔던 익숙한 것들과 이별하는 과정이고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이 만드는 공포 때문에 가격은 훨씬 더 많이 반영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어요. 도대체 얼마나 더 손실이 나는 거야? 주가가 얼마나 더 빠지는 거야? 집값은 또 얼마나 빠져?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공포가 가격을 너무 많이 낮췄고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때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걸 몰랐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가격이라는 것이 늘 이성적이지 않고 감정에 의해서 지나치게 저평가되는 주식들이나 그런 가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산을 사는 전략을 꼭 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말이 상당히 좀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불확실한 건 맞아요. 근데 그 리스크가 없어졌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리스크는 상존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존하는 리스크 속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하워드 막스가 얘기한 게 이런 비유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욕조 안에다가 아이를 놓고 이게 목욕을 시키고 있었어. 그래서 욕조 물이 이제 더러워져서 이제 버리려고 했어. 근데 아이까지 떨어내려고. 그 아이는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휩쓸려 가가지고 갓 빠지고 있는데 그 아이 같이 좋은 애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런 걸 잡을 수 있는 실력을 키워가지고 그걸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상당히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네.